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었으며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반사된 창문은 헬리오스 호텔의 연회장을 외부해 어둠과 완벽하게 차단된 별개의 세상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한서유는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채 그저 무심한 눈빛으로 창밖의 폭풍우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주변을 채운 것은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숙녀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끊임없이 부딪히는 크리스털 잔의 청아한 소음뿐이었다. 그녀는 이곳의 화려함이 지독하게 낯설게 느껴졌고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은 듯한 불편함이 목을 조여오는 기분이었기에 그저 예의상 참석해야만 했던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시계를 확인했다. 의사라는 직업은 그녀에게 평범함이라는 가면을 씌워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지만 가끔 이런 자리에 설 때면 과거의 기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곤 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연회장의 웅장한 음악 소리를 덮어버렸고 그와 동시에 눈부시게 빛나던 샹들리에가 불안하게 깜빡거리더니 이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빛이 사라지며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과 당황한 외침이 뒤섞여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는데 비상전력마저 가동되지 않는 상황은 단순한 정전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한서유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벽 쪽으로 붙어 섰는데 그녀의 호흡은 주변의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동공은 어둠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확장되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인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계산된 움직임으로 비상구 위치를 파악했으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전력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는 사람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밀쳐내며 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가장 가까운 직원용 통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직원용 통로의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연회장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고 대신 눅눅한 공기와 빗소리만이 섞인 기묘한 정적만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비상유도 등조차 들어오지 않는 짙은 어둠 속이었지만 서유는 손끝의 감각과 기억해둔 구조를 바탕으로 망설임 없이 계단실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때 그녀의 예민한 청각이 미세하지만 분명한 거친 호흡 소리를 포착했다. 그것은 단순히 겁에 질린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억누르며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절박한 단말마에 가까웠다.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비상계단 구석진 곳에 어렴풋한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고 동시에 비릿한 피냄새가 코끝을 스쳤. 일반인이라면 공포에 질려 도망쳤을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침착하게 그 그림자를 향해 다가갔고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남자는 복부를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값비싼 맞춤 정장은 이미 붉은 선열로 축축하게 젖어 있어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서윤이 맥박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자 남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는데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공포로 질린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기이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입안의 고인 피 때문에 끓는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고 서유는 그가 살려달라는 애원 대신 무언가를 전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거려 작은 금속 물체를 꺼내 서윤의 손바닥 안에 쥐어주며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놈들이 온다는 말을 간신히 내뱉었다. 그 짧은 경고는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 명백한 실체를 가진 위협이었고 서윤은 손에 쥐어진 차가운 USB 메모리의 감촉을 느끼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렸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계단 위쪽에서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군화굽이 콘크리트 바닥을 짓누르는 규칙적이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일반적인 보안 요원의 발소리가 아니었으며 훈련받은 전문가들만이 낼 수 있는 절제되고 위압적인 리듬이었기에 서윤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죽어가는 남자의 입을 막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으나 남자는 이미 마지막 숨을 거두며 고개가 힘없이 꺾여버렸다. 위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는 2명 아니 3명이었고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수신호로만 움직이는 듯 고요하게 하지만 빠르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서윤은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자신 또한 제거 대상이 될 것임을 알았기에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남자가 남긴 USB를 드레스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굽이 높은 하이힐을 벗어던진 뒤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디디며 소리 없이 아래층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추격자들은 최첨단 장비를 갖춘 듯 계단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전술용 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날카롭게 갈랐고 서윤은 그 빛을 피해 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놈들은 확실히 이 남자를 처리하고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 파견된 청소부들이었다. 위층에서 남자의 시신을 발견한 놈들 중 하나가 짧고 굵은 목소리로 목표물 확보라는 무전을 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물건이 없다는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제 놈들은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이 건물을 이 잡듯이 뒤질 것이 분명했고 서윤은 자신이 유일한 목격자이자 물건을 소지한 타겟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과거의 본능을 일깨워 주변의 지형지물을 스캔했고 층계참에 놓인 소화기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이용해 시선을 분산시킬 계획을 세웠다. 서윤은 소화기를 집어들어 안전핀을 뽑지 않은 채 계단 아래쪽을 향해 힘껏 굴렸고 텅 빈 계단통을 타고 내려가는 소화기의 요란한 금속성 소음이 적들의 주의를 완벽하게 끌었다. 예상대로 위층에 있던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소리가 난 아래쪽을 향해 급격히 빨라졌고 그 틈을 타 서윤은 오히려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들이 내려온 길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담한 선택을 감행했다. 놈들이 아래층을 수색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그녀는 1층 로비가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다른 통로를 찾아내야 했고 이는 도박에 가까운 위험한 시도였지만 유일한 탈출구였다. 맨발에 닿는 콘크리트의 냉기가 발바닥을 찔러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복도를 가로질렀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의사로서 살았던 지난 5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잠입 기술이었다. 겨우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비상구에 도달했을 때 서윤은 폐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피맛을 삼키며 잠시 호흡을 골랐다. 문을 살짝 열자 습한 공기와 함께 주차장의 희미한 비상등 불빛이 새어나왔고 다행히 그곳에는 아직 추격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낮게 포복하듯 이동하며 자신의 차가 주차된 구역으로 접근했는데 빗물에 젖은 바닥 때문에 미끄러질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겨야 했다. 주차장 곳곳에는 정전으로 인해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이 뒤엉켜 있었고 그 혼란은 오히려 서윤에게 완벽한 은폐물을 제공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세단 차 밑에 잠시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는데 엘리베이터 쪽에서 무전기를 든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나타나 차량 검문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놈들은 이미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었고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기에 그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다. 서윤은 차 열쇠를 꺼내 원격 시동을 거는 대신 차문을 수동으로 조심스럽게 열고 운전석에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차 안의 익숙한 공기가 긴장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지만 손에 쥐어진 USB의 무게감은 여전히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 안에 비치해 두었던 예비용 운동화로 갈아 신으며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시뮬레이션했는데 주차장 출구 차단기가 내려가 있다면 차로 밀어버리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엔진을 켜자 부드러운 진동이 전해졌고 그녀는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의지하여 서서히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문 중인 사내들이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틈을 타 서유는 엑셀을 밟아 그들 뒤편의 좁은 틈새로 차를 몰았고 순식간에 주차장 램프를 향해 질주했다. 뒤늦게 그녀를 발견한 사내들이 고함을 지르며 쫓아왔지만 이미 그녀의 차는 경사로를 타고 지상으로 솟구치고 있었다.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가 차창을 때리며 시야를 가렸지만 서유는 망설임 없이 도로를 향해 핸들을 꺾었다. 호텔 입구는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 그리고 정체불명의 검은 차량들로 뒤엉켜 혼비백산이었고 그녀는 그 혼란을 틈타 도로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합류했다. 백미러를 통해 호텔 쪽을 확인하자 검은 양복을 입은 무리가 입구에서 그녀가 빠져나간 방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지만 빗줄기가 그들의 형상을 흐릿하게 지워버렸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잡으며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고 차는 빗길을 가르며 도시의 네온사인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심장은 여전히 귓가에서 쿵쿵거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외과 의사 한서윤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안전한 거리까지 벗어났다고 판단한 서윤은 한강변의 외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차창 밖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강물은 검게 일렁이며 마치 그녀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피 묻은 USB를 꺼내 대시보드 조명 아래 비춰보았는데 그것은 평범해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죽어가던 남자의 눈빛, 그리고 그를 쫓던 전문 킬러들의 움직임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 물건을 경찰에 넘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당장 강물에 던져버리고 도망쳐야 할지 갈등했지만 이미 자신의 얼굴이 호텔 CCTV에 찍혔을 것이고 놈들은 끝까지 추적해올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서유는 좌석을 뒤로 젖히고 잠시 눈을 감으며 5년 전 자신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국가정보기관의 최정예 요원이었던 시절,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겪었던 피비린내 나는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평범한 삶을 꿈꾸며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선택한 의사의 길이었지만 운명은 기어코 그녀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고 말았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눈을 떴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눈빛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으며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놈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시금 과거의 자신을 깨워야만 했다. 그녀는 글러브 박스를 열어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선불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단 한 통의 전화를 걸기에는 충분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서유는 건조하고 낮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다. 나야, 도움이 필요해. 장비랑 안전가옥 준비해줘. 상대방의 놀란 질문이 쏟아지기도 전에 그녀는 전화를 끊고 유심칩을 빼서 부러뜨린 뒤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조각을 바라보며 한서유는 엑셀을 밟았고 차는 다시 빗물에 젖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갔다. 어둠 속의 하룻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그녀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할 생각이 없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자신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놈들에게 가르쳐주는 처절한 복수극이 될 것이었다. 한서윤은 빗물이 흐르는 차창 너머로 번쩍이는 도시의 야경을 응시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킬러들의 움직임과 탈출, 경로,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치밀하게 정리되고 있었다. 비록 손에는 메스를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음을. 늑대는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할 시간이었다. 폭풍우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을 기세였고 그녀의 긴 밤 또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서광그룹 본사 최상층의 회장 집무실은 바깥의 폭풍우와는 단절된 채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는 헬리오스 호텔의 보안 영상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최고 경영자 장민혁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코략잔을 흔들며 화면 속에서 흔들리는 여자의 흐릿한 형상을 매서운 눈빛으로 쫓고 있었는데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기술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자 노이즈가 제거되면서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는 한서윤의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장민혁은 잔에 담긴 술을 한 번에 털어넣으며 그녀가 쥐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만은 짐승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보안실장에게 즉시 처리하라는 짧고 명확한 명령을 내렸고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편 한서윤은 빗줄기가 약해진 새벽녘에야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낡은 복도식 아파트는 언제나처럼 고요했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위화감을 감지했다. 그녀는 현관문 도어록의 번호를 누르기 전에 문틈 사이에 끼워두었던 아주 작은 투명 테이프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아직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불을 켜는 대신 창가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가로등이 없는 사각지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놈들의 추적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에 혀를 차며 그녀는 즉시 옷장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배낭을 꺼내 들었고 그 안에는 위조 여권과 현금 그리고 호신용 단검과 같은 생존 도구들이 들어 있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전장으로 변해버렸기에 그녀는 감상에 젖을 시간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며 빠르게 움직였다. 서윤은 욕실로 들어가 찬물을 틀어놓은 채 세면대 아래 타일 뒤에 숨겨두었던 소음, 권총을 꺼내어 능숙한 손놀림으로 탄창을 확인하고 슬라이드를 당겨 장전했다. 의사 가운을 입고 메스를 잡던 손은 어느새 차가운 금속성의 무기를 다루는 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살수의 손으로 돌아가 있었고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소파와 테이블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침입자들이 들어왔을 때 동선을 방해하도록 만들었고 현관 입구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흩뿌려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1차 함정을 설치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침실 문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호흡을 조절하며 놈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심장 박동수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잠시 후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전자음이 삐빅거리며 울렸고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현관문이 열리고 군화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스며들자 서윤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움직임을 소리로만 파악했는데 놈들은 최소 4명으로 구성된 프로들이었다. 선두에 선 남자가 거실로 들어서며 유리 조각을 밟아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자 뒤따르던 일당들이 잠시 멈칫했고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서유는 섬광탄을 거실 중앙으로 굴렸다. 눈부신 백색의 섬광과 함께 굉음이 터지자 놈들의 시야와 청각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고 서유는 유령처럼 튀어나와 선두의 명치와 목을 가격하여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으며 당황한 나머지 놈들이 허공에 대고 사격을 가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의 사격 각도에서 벗어나 있었다. 소음기가 장착된 총성들이 찬착거리며 벽과 가구에 박혔고 서유는 바닥을 구르며 두 번째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정확히 급소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그 시각 아파트 건물 밖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은 강력계 형사 강도진이 잠복 근무를 하듯 자신의 낡은 차 안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서광그룹의 하청업체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검은 승합차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방금 전 그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들이 특정 호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도지는 입에 물고 있던 나무 젓가락을 뱉어내고 외투 안주머니에서 38구경 리볼버를 꺼내들며 차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엘리베이터가 고층에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고 5층 복도에 다다랐을 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총성과 비명소리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경찰 신분증을 꺼내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총을 겨눈 채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돌진했다. 도진이 현관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가 예상했던 장면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피해자와 그를 위협하는 괴한들의 모습이었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긴 머리를 휘날리며 움직이는 여자는 괴한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권총은 정확하게 상대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잔혹했다. 도지는 멍하니 서서 움직여라는 경고를 하려 했지만 그 순간 뒤에서 나타난 또 다른 괴한이 여자의 등을 노리고 칼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당겨 괴한의 어깨를 맞췄고 총소리에 놀란 여자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강렬하게 부딪혔다. 서유는 그가 적이 아님을 판단하고 짧게 고개를 끄덕인 뒤 쓰러진 괴한의 무전기에서 지원 병력이 도착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자 도진을 향해 뛰라고 소리쳤다. 도진은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서윤의 손에 이끌려 아파트 복도로 뛰쳐나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중무장한 추가 병력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보였다. 놈들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도지는 이들이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군사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서윤과 함께 반대편 비상구로 몸을 날렸다. 좁은 복도를 달리는 동안 등 뒤로 총알이 빗발치며 콘크리트 벽을 부수고 파편이 튀었지만 두 사람은 기적적으로 총탄을 피하며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도지는 숨을 헐떡이며 대체 당신 정체가 뭐냐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대답 대신 옥상 문을 발로 차서 열고 쏟아지는 빗속으로 그를 밀어넣었다. 옥상은 빗물로 미끄러웠고 난간 너머로는 까마득한 지상이 보였지만 퇴로는 이미 차단된 상태였기에 그들은 다른 건물의 옥상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다. 서윤은 옥상 난간을 향해 전력 질주하며 도진에게 자신을 믿고 뛰라는 신호를 보냈고 도진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결단력 있는 눈빛에 홀린 듯 발을 맞추어 달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바닥을 박차고 공중으로 몸을 날렸는데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간신히 옆 건물 옥상 난간을 잡고 매달렸는데 젖은 손이 미끄러지려는 찰나 서윤이 놀라울 정도의 악력으로 도진의 손목을 낚아채 끌어올렸다. 안전한 바닥에 뒹굴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도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눈앞의 여자가 평범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서유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추격자들이 건너오기 전에 빨리 이동해야 한다고 재촉했고, 도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옆 건물의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도지는 자신이 세워둔 위장용 트럭이 있는 곳으로 서윤을 안내했다.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낡은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서윤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경계하며 놈들이 아직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도진이 트럭을 몰고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합류했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그들이 탈출했던 아파트 단지가 봉쇄되는 모습이 백미러에 비쳤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도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옆자리에 앉은 서윤을 힐끔거렸는데, 그녀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수많은 범죄자를 상대해봤지만 이토록 알 수 없는 위압감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풍기는 사람은 처음이었기에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 도로를 달리는 동안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다. 서윤은 품에서 피 묻은 USB 메모리를 꺼내 만지작거렸고, 도지는 그것이 사건의 핵심 증거임을 직감하고는 잠시 차를 세우자고 제안했다. 갓길에 차를 세운 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자신은 형사이며 당신을 도울 수 있으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설득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진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정의감을 읽어내고는 자신이 목격한 것과 이 메모리의 출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도진의 표정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 권력이라는 사실에 절망감마저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도진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부패한 권력에 억눌려 있던 형사로서의 본능과 정의감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도 서광그룹을 쫓고 있었으며 혼자서는 불가능했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놈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서윤은 도진의 제안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지금 상황에서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조력자가 있는 편이 유리하다는 냉철한 판단을 내렸다. 그녀는 도진에게 자신의 안전가옥 위치를 알려주는 대신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고, 도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트럭은 다시 어둠 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고, 서로 다른 이유로 쫓기게 된 두 사람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함께 걷게 되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희망일지 아니면 파멸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도시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진 외곽의 폐공장 지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낡은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강도진은 트럭을 공장 안쪽 깊숙한 곳까지 몰아넣은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시동을 껐는데, 엔진 소리가 멈추자 다시금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이곳은 그가 경찰 조직 내에서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며 마련해둔 은신처로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완벽한 사각지대였기에 당분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한서윤은 차에서 내려 공장 내부를 둘러보았는데 먼지가 쌓인 기계들과 여기저기 흩어진 서류 뭉치들이 이곳이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집착과 열정이 서린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긴장이 풀리자 밀려오는 피로감에 잠시 비틀거렸지만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고 도진을 향해 경계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도진은 트럭 짐칸에서 비상용 발전기를 꺼내 가동했고, 희미한 전등 불빛이 들어오자 공장 내부는 마치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음울하면서도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에서 구급 상자를 꺼내 서윤에게 던져주며 그녀의 상처 입은 팔을 턱짓으로 가리켰는데 그 태도에는 투박하지만 숨길 수 없는 배려가 묻어 있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 능숙한 솜씨로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도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팔짱을 낀 채 유심히 관찰했다. 의사로서의 처치 능력이라기보다는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스스로를 치료하는 군인의 모습에 가까운 그녀의 행동은 도진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다가와 무거운 침묵을 깨고 그녀의 정체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평범한 외과 의사가 아니며 아까 보여준 사격 실력과 제압 기술은 특수부대 요원이나 첩보원 수준이었다고 도진이 지적하자 서윤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붕대를 매듭 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진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거짓으로 둘러대려는 기색보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국가정보기관 소속의 블랙 요원이었으며 5년 전 모종의 이유로 조직을 떠나 신분을 세탁하고 숨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구체적인 부대명이나 임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지는 그녀의 말투와 태도에서 묻어나는 무게감만으로도 그녀가 겪어왔을 삶의 가혹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형사로서 수많은 범죄자와 피해자를 만나봤지만 눈앞의 여자처럼 깊은 어둠을 품고 있는 사람은 처음이었기에 묘한 연민과 동질감을 느꼈다. 서윤의 고백이 끝나자 도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켜고 그녀가 가져온 피 묻은 USB 메모리를 연결할 준비를 했다. 그는 서광그룹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정책에 깊숙이 뿌리 박힌 거대 악의 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작은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의 옆으로 다가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고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붉은색 경고창과 함께 나타나 접근을 거부하고 있었다. 도진이 몇 번의 시도 끝에 혀를 차며 포기하려 하자 서윤이 조용히 키보드 앞으로 손을 뻗어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코드를 입력했고 과거 정보국 시절 습득했던 해킹 기술들이 5년이라는 공백을 뛰어넘어 되살아나고 있었다. 복잡한 난수표와 보안 코드가 해제되고 마침내 파일이 열리자 모니터 화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광그룹이 해외 분쟁 지역에 불법 무기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검은 돈을 세탁하여 국내 유력 정치인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살포한 내역들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또한 생화학 무기 개발에 관한 연구 일지와 인체 실험을 암시하는 끔찍한 사진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두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숨을 죽여야만 했다. 도지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화면 속에 나열된 이름들 중 자신의 수사를 방해하고 정직 처분을 내렸던 경찰 고위 간부의 이름을 발견하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음모였고 그들이 건드린 벌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게 했다. 도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며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렸는데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3년 전 자신의 파트너이자 멘토였던 선배 형사가 서광그룹의 꼬리를 밟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위장된 타살을 당했던 일을 서윤에게 털어놓았다. 그 사건 이후 그는 범인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매달렸지만 윗선의 압력으로 수사는 종결되었고 자신은 오히려 문제아로 찍혀 변두리를 맴돌게 되었다는 슬픈 사연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죽은 동료에 대한 죄책감과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서윤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와 도진의 현재가 묘하게 겹쳐 보이는 것을 느꼈고 그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도왔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서윤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녀는 과거 작전 도중 자신의 실수로 인해 사랑했던 동료를 잃고 그 충격으로 인해 은퇴를 결심했던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메스를 잡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지만 운명은 기어코 그녀를 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불러들였다고 자조했다.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는 동안 차가웠던 공장 내부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지는 듯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우연히 만난 도망자와 조력자가 아니라 같은 상처를 안고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누는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이제 혼자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내밀었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투박한 손을 맞잡았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빗줄기는 완전히 멈추었고 공장에 깨진 창문 틈으로 희미한 푸른 빛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USB 메모리를 꽉 쥐며 이제 도망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놈들이 자신을 찾기 전에 먼저 그들의 심장을 노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도진에게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며 암호를 완전히 해독하고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서광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해 원본 데이터와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도진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윤의 계획에 동의하며 자신의 경찰 인맥과 정보를 총동원해 그녀를 서포트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낡은 책상 위에 공장 내부의 도면과 서광그룹 본사의 평면도를 펼쳐놓고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윤은 현장에서의 침투와 교란을 맡고 도진은 외부에서의 해킹 지원과 퇴로 확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그들의 눈빛은 몇 시간 전의 불안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목표를 향한 날카로운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에게 사격 자세와 근접 격투술의 몇 가지 요령을 전수해주며 실전에서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속성 훈련을 제안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녀의 지도는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도진은 스펀지처럼 그녀의 노하우를 흡수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장 밖의 세상은 아침을 맞이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곳만은 시간이 멈춘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살인 기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두기로 했다. 도진은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와 커피를 서윤에게 건네며 묵묵히 곁을 지켰고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하며 다가올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즐겼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으며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끝까지 함께하기로 무언의 맹세를 나눴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오후의 도심 뒷골목은 습기를 머금은 채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고 한서윤과 강도진은 인적이 드문 전자상가 지하의 낡은 셔터 앞에 멈춰섰다. 서윤이 셔터 옆에 붙은 녹슨 인터폰을 향해 의미를 알 수 없는 리듬으로 두드리는 신호를 보내자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폐업한 전파상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장비와 개조된 통신기기들로 가득 찬 비밀 아지트였으며 과거 정보국 시절 서윤의 장비 지원을 담당했던 기술자 공실장이 은둔하고 있는 장소였다. 도진은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와 분해된 총기 부품들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서윤은 익숙한 듯 공 실장에게 다가가 짧은 눈인사를 건넸고 별다른 설명 없이 필요한 장비, 목록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공 실장은 말없이 그녀의 얼굴과 도진을 번갈아 보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고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는데 그 뒷모습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신뢰가 느껴졌다. 잠시 후 공 실장이 가져온 알루미늄 가방 안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특수 권총 2정과 초소형 무선 이어폰, 그리고 건물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해킹 툴이 들어 있었다. 서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총기를 분해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탄창의 스프링 탄성을 확인하는 등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마에스트로처럼 섬세하고 진지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방탄조끼를 건네며 이번 작전은 잠입이 우선이지만 발각될 경우 전면전이 불가피하므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진은 차가운 금속성의 무기를 손에 쥐며 손바닥에 배어나는 식은땀을 닦아냈지만 그의 눈빛만은 두려움보다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고 서윤은 그런 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공 실장에게 짧은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다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거리로 나섰는데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전보다 훨씬 무겁고 비장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다시 은신처인 폐공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곧바로 실전 대비 훈련에 돌입했는데 서윤은 도진에게 단순히 총을 쏘는 법이 아니라 적의 시야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전술적 기동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그녀는 도진의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그의 어깨와 허리를 잡으며 호흡을 맞추었는데 훈련 도중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과 전우애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서윤이 도진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제압하는 시범을 보였을 때 바닥에 누운 도진과 그를 내려다보는 서윤의 얼굴이 한 뼘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거친 숨소리가 섞이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도진은 서윤의 차가운 눈동자 너머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고독을 읽어낼 수 있었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서윤 역시 도진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지만 애써 감정을 갈무리하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훈련이 잠시 중단된 휴식 시간. 도진은 땀을 닦으며 서윤에게 왜 그렇게 위험한 정보구기를 그만두고 평범한 의사의 길을 택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캔커피를 만지작거리며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과 자신의 손에 죽어간 사람들의 얼굴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난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녀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살리는 기술을 통해 과거의 죄를 씻고 싶었지만 결국 자신의 본성은 피를 부르는 것 같다며 자주적인 웃음을 지었다. 도진은 그런 그녀에게 당신은 살인 기계가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는 서윤의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을 녹여주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도진에게 희미한 미소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작은 꽃처럼 아름답고 애처로웠다. 한편 서광그룹의 회장실에서는 장민혁이 폭발 직전의 화라산처럼 분노를 터뜨리며 집무실의 기물들을 부수고 있었는데 그의 자존심은 한낱 의사와 정직당한 형사 따위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보안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윤과 도진의 은신처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자 장민혁은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무능한 놈들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더 이상 쥐새끼들을 찾아다니는 소모전을 할 생각이 없었고 놈들이 제 발로 기어 나오게 만들 확실한 미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강도진의 신상 정보가 담긴 태블릿을 내밀자 장민혁의 시선이 도진의 가족 관계란에 머물렀고 그의 입가에 사악하고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즉시 특수 해결사들을 호출하여 강도진의 하나뿐인 여동생을 납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것은 전쟁의 양상을 정의에 구현해서 처절한 복수극으로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강도진의 여동생 강수미는 대학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들어서자 검은 승합차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칠 새도 없이 차문이 열리며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들이 튀어나와 그녀의 입을 막고 강제로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수민이 발버둥치며 가방을 휘둘러 저항했지만 훈련받은 괴한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승합차는 그녀의 비명과 떨어진 전공 서적만을 남긴 채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납치 과정은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만큼 신속하고 전문적이었으며 이는 장민혁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한 인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 모든 상황은 골목길에 설치된 방범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었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놈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은신처에서 최종 작전 회의를 하고 있던 서윤과 도진의 정적을 깬 것은 도진의 휴대전화 벨소리였는데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도진이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통화 버튼을 누르자 휴대전화 화면에는 영상통화가 연결되었고 밧줄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수민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나타났다. 도진은 비명을 지르며 화면을 향해 수민의 이름을 불렀지만 화면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장민혁의 변조된 기계음 목소리뿐이었다. 놈은 오늘 밤 자정까지 USB 메모리 원본을 가지고 서광그룹 본사 로비로 오지 않으면 동생의 장기를 하나씩 꺼내서 보내주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다. 도진은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고 이성을 잃은 채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로 출입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서윤은 흥분하여 날뛰는 도진의 앞을 막아서며 그의 뺨을 강하게 올려붙였는데 짝하는 마찰음이 공장 내부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흔들리는 도진의 어깨를 움켜쥐고 똑바로 눈을 맞추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너도 죽고 동생도 죽는다며 차갑게 일갈했다. 도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윤을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냉철하고 단호한 눈빛 앞에서 서서히 거친 숨을 고르기 시작했고 점차 이성을 되찾아갔다. 서윤은 이것이 명백한 함정이지만 역으로 이용하면 놈들의 본거지에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만이 동생을 구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억눌렀지만 서윤의 말이 100번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녀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두 사람은 기존의 은밀한 침투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정면 돌파와 교란 작전을 병행하는 과감한 전술을 수립했다. 서윤은 해킹 툴을 이용해 서광그룹 본사의 전력 시스템과 보안망을 교란시킨 뒤 그 혼란을 틈타 도진이 수민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벙커나 펜트하우스로 진입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미끼가 되어 장민혁의 병력을 유인하고 시선을 끄는 동안 도진이 구조 임무를 수행하도록 배려했는데 이는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도진은 서윤이 너무 위험해진다고 반대했지만 서윤은 자신은 이런 상황에 익숙하며 무엇보다 너에게 가족을 잃는 고통을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에 도진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무기를 점검하며 전장에 나가는 전사들처럼 비장한 침묵을 지켰다. 서윤은 긴 머리를 질끈 묶고 검은색 전투복 차림으로 변신했는데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의사의 부드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적을 섬멸하려는 살수의 기운만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공실장이 준 특수 이어폰을 착용하며 도진에게 통신 채널을 맞추라고 지시했고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만큼 예민하게 연결된 상태를 확인했다. 도진은 품속에 수민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고 서유는 그런 그를 보며 자신의 옛 동료들을 떠올렸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서로의 목숨을 맡긴 파트너로서 생사를 함께할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트럭에 시동이 걸리고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공장 밖으로 쏟아져 나오자 밤하늘에는 다시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서유는 조수석에서 노트북을 열어 서광그룹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며 놈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간결하지만 명확한 선전포고였다. 모니터 화면에 뜬 경고창들이 붉게 전멸하며 그들의 침입을 알렸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놈들의 방화벽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도지는 핸들을 꽉 잡고 가속 페달을 밟았으며 트럭은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를 내며 적들의 소굴인 도심을 향해 질주했다. 어둠 속의 하룻밤으로 시작된 이 악연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서광그룹 본사 빌딩은 마치 거대한 강철, 요새처럼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정적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과도 같았다. 한서윤과 강도진이 탑승한 위장 트럭은 건물 후문에 위치한 물류 하역장 근처의 어둠 속에 조용히 멈춰섰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다. 서윤은 손목에 찬 전술용 단말기를 조작하여 건물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는데 미리 심어둔 바이러스가 작동하며 감시 카메라들이 하나둘씩 먹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작전 개시를 알리는 수신호를 보냈고 두 사람은 트럭에서 내려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빠르게 하역장 입구를 향해 침투해 들어갔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단순한 잠입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지로 뛰어드는 전쟁의 시작이었으며 되돌릴 수 없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상태였다. 서윤이 보안 카드를 리더기에 접촉하자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렸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부로 진입하여 경비 초소에 있던 2명의 보안 요원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정확했는데 뒤따라 들어온 도진이 채 반응하기도 전에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있었다. 서윤은 기절한 요원들을 구석으로 옮기고 그들의 신분증을 챙기며 도진에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중앙홀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자신이 로비와 저층부에서 소란을 피워 병력을 집중시키는 동안 도진이 그 틈을 타 고층 펜트하우스로 올라가 인지를 구출한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도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반대편 복도로 몸을 숨기며 사라졌다. 도진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서윤은 로비 중앙으로 걸어나가 천장을 향해 소음 권총을 발사하여 조명을 깨트리고 연막탄 2개를 동시에 터뜨렸다. 순식간에 로비는 짙은 회색 연기로 가득 찼고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며 건물 전체가 붉은 경광등 불빛으로 번쩍이기 시작했다. 무전을 받고 달려온 보안 요원들이 연기 속에서 당황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윤은 열감지 고글을 착용하고 연기 속을 유영하듯 움직이며 그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놈들의 총구는 허공을 향해 불을 뿜었지만 서윤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고 어둠 속에서 날아온 그녀의 발차기와 주먹은 정확하게 놈들의 급소를 타격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서광그룹의 정예 병력들이 1층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무전 내용이
그녀의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한편 강도진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해 50층 펜트하우스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승강기 숫자가 올라갈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지만 그는 품속에 있는 동생의 사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50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긴 복도 끝에 위치한 회장실 앞을 지키고 있던 경호원들이 그를 발견하고 총을 겨누었지만 도진은 미리 준비한 섬광탄을 던지며 몸을 날렸다. 눈부신 섬광과 함께 놈들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도진은 구르기를 하며 놈들의 다리를 쏘아 무력화시켰고 곧장 회장실 안쪽의 비밀룸으로 돌진했다. 육중한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그곳에는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질려있는 수민의 모습이 보였고 도진은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수민의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주자 그녀는 오빠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고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결박하고 있던 밧줄을 끊어내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감격적인 재회도 잠시 방 밖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발소리와 무전소리는 그들에게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도진은 수민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입혀주며 반드시 살아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회장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엘리베이터 통로는 이미 봉쇄된 상태였고 유일한 탈출구는 옥상 헬기 착륙장뿐이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무전을 쳐 인지를 확보했으며 옥상으로 이동하겠다고 알렸고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서윤의 응답은 그녀 역시 격렬한 교전 중임을 짐작하게 했다. 서윤은 로비에서의 교전을 마치고 도진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 계단을 타고 고층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층마다 배치된 용병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그녀의 탄창은 점점 비어가고 있었고 방탄조끼에는 이미 몇 발의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전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적의 무기를 빼앗아 사용하고 지형지물을 폭파해 길을 만드는 등 파괴적인 전술을 구사하며 마치 분노한 신처럼 건물을 휩쓸고 지나갔다. 45층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복도 창문을 깨고 레페를 타고 올라온 적들과 마주쳤지만 당황하지 않고 소화전을 터뜨려 고압의 물줄기로 그들을 밀어내 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진과 그의 동생을 무사히 탈출시켜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했고 자신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마침내 옥상으로 연결되는 마지막 통로에서 서윤과 도진 일행이 조우했을 때 그들은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하며 짧은 눈인사를 나누었다. 수미는 처음 보는 서윤의 살벌한 모습에 겁을 먹었지만 도진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안심시키자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옥상 문을 열고 나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의 바람이 아니라 장민혁이 준비해둔 잔혹한 함정이었다. 헬기 착륙장 주변에는 서치라이트가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수십 명의 무장 용병들이 그들을 겹겹이 포위한 채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편에는 장민혁이 거만한 표정으로 서서 박수를 치며 제발로 죽으러 온 쥐새끼들을 환영한다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내뱉었다. 장민혁은 서윤에게 그 알량한 정의감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며 조롱했고 그녀가 가진 원본 데이터를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서윤은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메모리 칩을 꺼내 들고는 이것이 세상에 공개되면 너는 끝장이라고 맞받아쳤지만 장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손짓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듯 여유를 부렸고 용병들은 포위망을 좁혀오며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서윤은 도진에게 눈짓으로 옥상 난간 쪽에 설치된 비상용 곤돌라를 가리켰고 도진은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수민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에서 빗방울이 다시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차가운 공기 속에는 짙은 살기가 감돌았다. 그 순간 장민혁의 신호와 함께 용병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려는 찰나 서윤이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하여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을 쏘고 엄폐물 뒤로 몸을 날렸다.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그녀는 도진과 수민이 곤돌라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화력을 집중시켜 적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도진 역시 응사하며 수민을 보호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로 인해 그들은 점차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탄약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두 사람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하고 엄폐물 밖으로 뛰쳐나가며 가지고 있던 마지막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려 했다. 그때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저격수의 레이저 포인트가 서윤의 가슴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는 것을 도진이 목격했다. 도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서윤의 앞을 막아섰고 탕하는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그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서윤의 눈앞에서 도진이 힘없이 쓰러지는 장면은 마치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그녀의 귀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채 멍한 이명만이 울려 퍼졌다. 수민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정적을 깨고 서윤의 정신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을 때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도진을 끌어안고 그의 상처를 눌렀지만 피는 멈추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다. 도진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피를 토하며 어서 가라고 그녀의 옷깃을 잡고 밀어냈지만 서윤의 눈동자는 슬픔을 넘어선 무시무시한 분노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요원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은 짐승이 되어버렸다. 서윤은 도진을 수민에게 맡기고 바닥에 떨어진 돌격 소총을 집어들고는 엄폐물 위로 몸을 일으켜 미친 듯이 난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총구는 정확하게 적들의 머리를 찾아갔고 공포에 질린 용병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거나 쓰러져 나갔다. 그녀는 탄창이 빌 때마다 적의 총을 빼앗아 쏘며 장민혁이 있는 곳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고 그 모습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와도 같았다. 장민혁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경호원들 뒤로 숨으며 사격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전세는 서윤의 광기 어린 기백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무적은 아니었기에 어깨와 허벅지에 스치듯 총상을 입었고 피가 흐르는 고통이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대로는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깨달은 서윤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잡고 미리 해킹해둔 건물의 소방 시스템을 원격으로 작동시켰다. 옥상 전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동시에 화재 경보 사이렌이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지며 현장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시야가 차단되고 바닥이 물바다가 된 틈을 타 서윤은 다시 도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수민과 함께 곤돌라에 태웠다. 곤돌라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위에서 장민혁의 부하들이 난간으로 달려와 사격을 가했지만 쏟아지는 물줄기와 어둠 때문에 조준이 빗나갔다. 서윤은 곤돌라 줄을 총으로 쏴버려 추격을 차단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지상에 가까워질수록 도진의 호흡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곤돌라가 바닥에 닿자마자 서윤은 도진을 둘러엎고 미리 준비해둔 차량이 있는 곳으로 필사적으로 달렸는데 그녀의 다리도 총상으로 인해 절뚝거리고 있었다. 수민이 울면서 도진의 다리를 잡고 함께 뛰었고 그들은 간신히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광그룹 본사는 여전히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붉은 불빛을 토해내고 있었지만 차 안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서윤은 엑셀을 밟는 발에 감각이 없었지만
백미러로 뒷좌석에 누운 도진을 확인하며 제발 죽지 말라고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서윤의 시야를 자꾸만 흐리게 만들었다. 도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희미한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다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서서히 눈을 감으려 했다. 서윤은 운전대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뒤로 뻗어 도진의 손을 꽉 잡으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를 올리며 만약 그를 살려준다면 자신의 남은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차는 텅 빈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고 어둠 속의 추격전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밤은 깊어만 갔고 새벽은 아직 멀리 있었다. 음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지하 진료소의 수술대 위에서 강도진의 생명 신호는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고 한서윤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총탄이 폐를 스치고 지나가며 대동맥 근처를 손상시킨 탓에 출혈량이 엄청났지만 그녀는 의사로서의 냉철함과 요원으로서의 담력을 동시에 발휘하여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공 실장이 땀을 닦아주는 동안 서윤은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피 묻은 장갑을 벗어 던졌는데 그녀의 흰 가운은 붉은 선혈로 뒤덮여 있어 마치 도살자의 앞치마처럼 보였다. 수술이 끝나고 모니터의 심박수가 규칙적인 리듬을 되찾자 그제야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구석에서 숨죽여 울고 있던 수민이 달려와 오빠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오열을 토해냈다. 서윤은 창백하게 질린 도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죄책감과 함께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는데 그것은 슬픔이 아닌 명백한 살해였다. 도진이 안정을 되찾은 것을 확인한 서윤은 비틀거리며 세면대로 다가가 얼굴에 묻은 피를 씻어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낯설 정도로 시커멓게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려 했던 도진의 방식을 존중했지만 그 결과가 가장 소중한 사람의 희생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제 더 이상의 타협이나 자비는 없으며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 지독한 악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서윤은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공 실장에게 도진과 수민을 부탁한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진료소의 무기고로 향했다. 그녀는 방탄조끼를 다시 착용하고 양쪽 허벅지와 허리춤에 각종 화기와 단검을 채워 넣으며 인간 한서윤이 아닌 코드명 고스트로서의 자아를 완벽하게 부활시켰다. 폭우가 그친 도시의 밤거리는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서광그룹의 주요 간부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공포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윤은 장민혁의 수족이 되어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행동대장의 은신처를 제일 먼저 습격했는데 그곳은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고급 빌라였지만 그녀에게는 종이집이나 다름없었다. 경비원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쓰러져 나갔고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행동대장은 차가운 칼날이 목에 닿는 서늘한 감각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서윤은 그에게 자비를 구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장민혁의 현재 위치와 오늘 밤 예정된 승리 파티의 세부 사항만을 신문한 뒤 그를 영원한 침묵 속에 가두어 버렸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고 오직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파괴적인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행동대장의 처리 소식은 삽시간에 서광그룹 내부로 퍼져나갔고 장민혁의 부하들은 보이지 않는 암살자의 존재에 전율하며 패닉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그룹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던 이사와 불법 무기 거래를 주선한 브로커를 차례로 찾아가 응징했는데 현장에는 항상 그녀의 표식과도 같은 붉은색 경고장이 남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장민혁의 손발을 하나씩 잘라내어 그를 고립시키고
공포에 질리게 만들려는 치밀한 심리전의 일환이었다. 도심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경찰들이 출동했지만 서유는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며 추적을 비웃듯 유유히 다음 타깃을 향해 이동했다. 그녀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 있었기에 더욱 예리했고 그 누구도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편 서광그룹 본사의 대연회장에서는 장민혁이 주최한 창립 기념 파티이자 사실상의 승리 축하연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부패한 권력자들이 모여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떠들고 있었고 장민혁은 연단에 서서 자신의 성공 신화를 늘어놓으며 거만한 표정으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밖에서 사냥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자신의 본사는 난공불락의 요새이며 수백 명의 경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에 절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굉음과 함께 폭파되어 날아가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뿌연 먼지와 연기 속에서 걸어 들어오는 검은 실루엣을 본 순간 장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유는 양손에 들린 자동 권총으로 천장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해 민간인들을 대피시킨 뒤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경호원들을 향해 죽음의 춤을 추듯 총탄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고 근접전에서는 상대의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하는 무자비한 격투술로 놈들을 압도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혼란 속에서 서유는 오직 장민혁 하나만을 응시하며 피 묻은 레드카펫 위를 걸어 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마와도 같았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신음하는 적들만이 즐비했다. 경호실장이 최정예 요원들을 이끌고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분노로 각성한 전직 최고 요원의 상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장민혁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비상 엘리베이터 쪽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공포에 질린 그의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아 자꾸만 휘청거렸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단 한 명의 여자에 의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그녀가 인간이 아닌 괴물처럼 느껴졌다. 서유는 엄폐물 뒤에서 수류탄을 던져 장민혁의 퇴로를 차단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틈을 타 2층 난간으로 뛰어올라 그들의 머리 위를 덮쳤다. 그녀는 공중에서 회전하며 경호원 2명을 동시에 쓰러뜨리고 착지했고 마침내 장민혁과 단둘이 마주 서게 되었다.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겨누는 장민혁을 보며 서유는 피 묻은 입꼬리를 올려 차가운 비소를 흘렸는데 그 모습은 그날 밤 그가 보았던 어떤 광경보다도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네 목숨도 돈으로 살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연회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 장민혁은 살려만 주면 전 재산을 주겠다며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서윤은 대답 대신 그의 다리를 쏴 주저앉히고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도진이 흘린 피와 수많은 희생자의 고통을 떠올리며 방아쇠에 건 손가락에 힘을 주었지만 문득 도진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었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하면 도진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의 가치마저 훼손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그 짧은 망설임의 순간 외부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며 경찰 특공대가 진입한다는 방송이 들려왔고 서유는 옥상에서 대기 중인 헬기 소리를 포착했다. 장민혁은 그 틈을 타기어서 도망치려 했지만 서유는 그의 어깨를 밟아 제압하고 품에서 도진과 함께 해독했던 USB 메모리의 복사본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그를 처단하는 대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드는 것이 더 잔혹한 복수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메모리를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 가득 서광그룹의 추악한 범죄 행각과 장민혁의 살인교사 음성이 적나라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도망치지 못한 기자들과 파티 참석자들은 스크린에 뜬 충격적인 진실에 경악하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고, 장민혁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윤은 무너져 내리는 장민혁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이건 예고편일 뿐이야.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야. 라고 속삭였다. 경찰 특공대가 연회장으로 들이닥치기 직전 서윤은 연막탄을 터뜨리고 깨진 창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그녀의 등 뒤로 장민혁의 몰락을 알리는 소란과 경찰의 고함이 멀어져 갔지만 그녀의 마음속 폭풍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병상에 누워있을 도진을 생각했고 반드시 살아서 그에게 돌아가리라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광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장은 이제 화려한 축제의 장이 아닌 거대한 범죄 현장이 되어 경찰 특공대와 감식반원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건물 밖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로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장민혁 회장은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양쪽 팔을 붙잡혀 끌려 나오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악을 썼지만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된 그의 추악한 민낯을 본 대중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건물 옥상 난간에 기대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서윤은 피 묻은 입술을 닦아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지난 5년간 그녀를 타잠해왔던 과거의 망령들을 마침내 떠나보내는 해방의 숨결이었다.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병원으로 향하는 도진의 거심을 직감하고는 그가 무사하기만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모두 끝났기에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세상에서 잊힌 존재로 돌아가야만 했고 그것이 자신과 도진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다. 일주일 후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의식을 되찾은 강도진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기억의 파편들로 인해 한동안 멍하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곁을 지키던 수민이 오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일을 설명해 주었는데 장민혁과 그의 일당들이 모두 구속되었고 서광그룹은 사실상 공중분해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다. 도진은 쉰 목소리로 서윤의 행방을 물었지만 수민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병원에 오빠를 데려다주고 수술을 마친 뒤 홀연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 수민은 서윤이 남기고 간 작은 쪽지를 도진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투박한 글씨체로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는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도진은 쪽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계절은 다시금 무더운 여름이 찾아와 도심의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강도진은 서광그룹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감으로 특진했고 이제는 광수대 팀장이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업무가 끝난 늦은 밤이면 서윤과 함께했던 그날의 기록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녀가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하곤 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서윤을 신원 미상의 조력자로 보고하여 그녀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두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직 정보원 인맥을 동원해 그녀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보원으로부터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서울 말씨를 쓰는 솜씨 좋은 여의사가 작은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제보가 들어왔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휴가를 내고 차를 몰아 남해로 향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의 심장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 설레고 긴장되어 쿵쿵거렸다. 도착한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고 바닷잔내와 함께 풋풋한 풀냄새가 섞여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 앞에는 행복의원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고 열린 창문 너머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지는 차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다듬고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한 뒤 떨리는 손으로 진료소의 미닫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다. 대기실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안쪽 진료실에서는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환자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진료실 커튼이 걷히며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카트를 보며 걸어 나왔는데 그녀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지만 도진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한서유는 대기실에 서 있는 낯선 남자의 실루엣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진료소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서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따스한 물기를 머금으며 휘어졌고 도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만 보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지난 1년간의 그리움과 안부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감정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 마침내 도진이 먼저 입을 열어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자 서유는 고개를 저으며 와줘서 고맙다고 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해변을 나란히 걸으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에 배경음악처럼 깔려주었다. 서유는 이곳에서 주민들을 치료하며 처음으로 평범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고 도지는 그녀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과거의 상처와 어둠은 여전히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라 현재의 평화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어 있었다. 도지는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이제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서윤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어둠 속의 하룻밤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폭풍우를 지나 이제야 비로소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도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당분간 이곳에 머물며 서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는데 그에게는 승진이나 명예보다 눈앞의 이 여자가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밤에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꿈꾸어왔던 소박하지만 완벽한 행복이었다. 서유는 도진에게 과거 자신이 살인기계로 살았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온함이라며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고 고백했다. 도진은 오히려 당신이 나를 진짜 형사로 만들어 주었고 내 삶의 방향을 찾아주었다며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라기보다는 은은하게 스며들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자 두 사람은 진료소 처마 밑에 나란히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았는데 1년 전 그날 밤에 차갑고 공포스러웠던 비와는 달리 오늘의 비는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졌다. 서유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자신의 인생이 그날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만난 낯선 남자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하룻밤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음을 받아들였고 도진은 자연스럽게 팔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자
하늘에는 커다란 무지개가 떴고 두 사람은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인생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한서윤과 강도진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며 그들은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었다. 과거의 고통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어둠은 영원할 수 없으며 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찬란한 새벽이 찾아온다는 진리를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진료소에는 오늘도 따스한 불빛이 켜져 있고 그 안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두 사람의 행복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어둠 속의 하룻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그것은 비극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위한 서막이었다.